새벽 5시 30분. 서울 변두리의 34평 아파트 거실의 낡은 괴종시계가 5번의 짧고 둔탁한 울림을 뱉어냈다. 73세의 순자는 기계처럼 눈을 떴다. 40년 넘게 몸에 박힌 습관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리고 아들 내외와 합가한 뒤에도 변함이 없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익숙하게 주방 불을 켰다.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다 차가운 백색광을 쏟아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아들 부부의 방을 힐끗 보았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는 정적만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밥은 먹고 가겠지. 순자는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에 손끝이 아려왔지만 그녀는 정성껏 쌀을 잃었다. 멸치 육수를 내고 전날 다듬어둔 냉이를 넣어 된장찌개를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 냄새에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 여보 오늘 찌개 냄새 죽이네? 하며 웃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된장찌개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고역일 뿐이었다. 오전 7시 며느리 지영이 방에서 나왔다. 세련된 오피스룩을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다. 지영은 인사도 없이 주방으로 직행해 창문부터 활짝 열었다. 아, 어머니, 황이 좀 시키시라니까요. 옷에 냄새 다 배겠네. 순자는 주걱을 든 채 엉거주춤 멈춰 섰다. 미안하다. 그래도 아침인데 뜨끈한 국물 좀 먹어야지 해서. 어머니, 저희 아침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커피면 돼요. 지영은 순자가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캡슐 커피 머신 앞에 섰다. 요란한 기계 소리가 평화롭던 주방의 공기를 찢어발겼다. 곧이어 아들 민혁이 넥타이를 매며 나왔다. 민혁아 찌개 맛있게 됐다. 조금이라도 떠먹어라. 순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혁은 손목시계를 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나 오늘 회의라 일찍 가야 해. 지영이 말대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나갈게. 민혁은 지영이 건네는 텀블러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스케줄을 확인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순자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나 오래된 화분처럼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는 물건과 같았다. 어머니 저녁은 저희 밖에서 먹고 올게요. 친정엄마랑 약속 있거든요. 지영이 구두를 신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아, 그래, 사돈이랑 네. 민혁 씨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집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이 3인분 차려져 있었다. 순자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찌개는 빠르게 식어갔고 순자의 마음도 그만큼 차갑게 굳어갔다. 순자는 혼자 식탁에 앉았다. 밥 한 술을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칠했다. 그때 싱크대 근처로 간 순자의 눈에 지영이 남기고 간 커피 찌꺼기와 씻지 않은 텀블러가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영이 어젯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 한 장이 떨어져 있었다. 무심코 집어든 영수증에는 순자의 심장을 먹게 할 만한 숫자가 적혀 있었다. 백화점 명품 브랜드의 이름과 함께 적힌 500만 원. 품목은 여성용 가방이었다. 순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엊그제 자신의 무릎 약을 사달라는 말에 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어머니라며 인상을 쓰던 지영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민혁 역시 옆에서 엄마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사드릴게라며 지영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가. 그때였다. 주방을 정리하던 순자는 지영이 먹다 남긴 토스트 조각을 처리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통을 열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어제 정성껏 끓여두었던 소고기 무국이 그대로 쏟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영이 상한 것 같다며 몰래 버린 것이 분명했다. 순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찌개 속으로 툭 떨어졌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냐. 그녀는 20년 전 남편과 피땀 흘려 이 집을 샀던 날을 기억한다. 남편은 죽기 직전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이름으로 등기해놨으니까 절대로 아들놈들한테 미리 주지 마. 이 집이 당신 마지막 자존심이야. 순자는 비틀거리며 거실 서랍장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빛바랜 종이 위에는 소유자 이순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하다. 껍데기만 남은 노파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서러움이 분노로,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이웃집 친구 영자였다. 순자야, 너 들었어? 내 며느리 지영이 말이야. 이번에 자기 친정 식구들이랑 유럽 여행 간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라. 세상에 너만 쏙 빼놓고 순자의 손등에 힘줄이 돋았다. 유럽 여행? 그래, 그것도 비즈니스석으로 끊어졌대. 내 아들이 너는 다리가 아파서 같이 못 간다고 했다던데. 진짜야. 순자는 대답 대신 전화기를 꽉 쥐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며느리의 거짓말, 아들의 묵인, 그리고 자신을 집 지키는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들의 오만함. 순자는 가래 끓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래,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집 내가 어떻게 해주는지 똑똑히 봐라. 순자는 식탁 위에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들이부었다. 시뻘건 국물이 하얀 싱크대를 타고 내려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피눈물 같았다. 그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외출복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가방 속에는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챙겨 넣었다. 순자가 집을 나설 때 거실창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길게 비쳤다. 그것은 길었던 투명인간의 삶을 끝내고 한 명의 주인으로 일어서는 자의 결연한 실루엣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자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역사가 담긴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집 구하시게요? 젊은 중개인이 심드렁하게 물었다. 순자는 떨리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책상 앞에 앉았다. 아니,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 순자가 주소를 말하자 중개인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모니터를 두드리던 그의 손가락이 빨라졌다. 어이구, 사모님, 여기 대단지잖아요. 요즘 이 동네 재건축 호재 때문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34평형이면 못해도 15억 로열층이면 16억까지도 불러요. 16억.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과 처음 이 집을 샀을 때보다 몇 배는 뛴 금액이었다. 아들 민혁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요즘 대출이자가 무겁네, 생활비가 빠듯하네 하며 죽는 소리를 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16억짜리 자산 위에 살면서도 주인인 순자에게는 영양제 한 병 사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었다. 혹시 이거 바로 팔 수도 있나 사모님 병에 맞으시죠? 지금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계약할 사람 줄 섰어요. 워낙 귀한 매물이라. 중개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뒤로하고 부동산을 나온 순자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웠다. 16억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보다는 그 거대한 진실을 숨긴 채 자신을 무능한 노인 취급했던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이 더 컸다.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낯익은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다. 며느리 지영의 친정어머니 사돈 경희의 차였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화단 뒤로 몸을 숨겼다. 차에서 내린 경희는 화려한 모피 코트에 지영이 어제 영수증으로 남겼던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지영이 달려나와 경희를 맞이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민혁 씨도 곧 퇴근한대. 얘 사위가 유럽 여행 보내준다는데 내가 잠이 오겠니? 백화점 들러서 여행 가서 입을 옷 좀 몇 벌 샀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단지 내에 화사하게 퍼졌다. 순자는 그늘진 나무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지영은 자신의 어머니를 대할 때면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딸이었고 민혁은 그런 장모를 위해 지갑을 아낌없이 여는 사위였다.
순자는 뒷문으로 조용히 집에 들어갔다. 거실에는 이미 경희가 사온 쇼핑백들이 즐비했다. 주방에서는 지영이 평소 순자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인류 요리사 같은 솜씨로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다. 사돈 오셨어요. 순자가 인기척을 내자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경희가 고개만 까딱했다. 아이고 사부인. 어디 마실 일이라도 다녀오시나 봐요. 다리도 안 좋으시다더니. 말은 걱정이었으나 눈빛은 비웃음에 가까웠다. 경희는 자신이 들고 온 명품 가방을 슬쩍 만지며 말을 이었다. 우리 사위가 이번에 큰맘 먹고 유럽 비즈니스석을 끊어줬지 뭐예요. 사부인은 다리가 안 좋으셔서 같이 못 가신다면서요. 어쩌나 우리끼리만 좋은 구경하고 와서. 순자는 입술을 짓씹었다. 민혁이 경희에게 순자를 다리가 아파서 못 가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분명했다. 지영이 주방에서 나오며 거들었다. 어머니 이번 여행가 있는 동안 화분에 물 주는 것 좀 잊지 마세요. 그거 우리 엄마가 선물해준 비싼 난초들이라 하루라도 걸으면 큰일 나요. 순자는 대답 대신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여행 출발일인 다음 주 목요일. 그 날짜 위로 지영이 빨간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았다. 그런데 그 동그라미 바로 밑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순자의 시력을 멀게 만들었다. 73번째 생일, 그날은 순자의 생일이었다. 평생 자식들 생일마다 수수팥떡을 찌고 미역국을 끓여 바쳤던 순자였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의 생일날 사돈 식구들을 데리고 유럽으로 떠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사돈 그러지 말고 이참에 실버타운 같은데 알아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은 돈만 주면 노인들끼리 노는 데가 그렇게 좋다던데. 애들도 이제 자기들 인생 살아야죠. 경희의 선을 넘는 발언에 순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집 놔두고 내가 어디를 가요? 사돈 경희는 콧방귀를 뀌며 지영을 쳐다봤다. 내 집이라니? 이제 다 민혁이네 집이지. 사부인이 명의만 가지고 계신 거지? 실질적인 관리는 애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20년 전 남편이 죽어가며 남긴 말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다. 이 집이 당신 마지막 자존심이야. 저녁 7시 민혁이 퇴근에 들어왔다. 장모 경희를 보자마자 민혁의 얼굴에는 비굴할 정도의 웃음꽃이 피었다. 장모님 오셨습니까? 여행 준비는 잘 돼가세요. 그럼 우리 사위 덕분에 내가 호강하네. 근데 자네 어머니는 생신이 여행날이랑 겹치는데 괜찮겠나? 경희의 질문에 민혁은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아, 엄마 생신은 다녀와서 간단히 밥이나 먹으려고요. 엄마도 이해하셨어요. 그쵸? 엄마 민혁이 순자를 돌아보며 동의를 구했다. 그 눈빛에는 제발, 여기서 딴소리해서 내 체면 깎지 마라는 간절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가슴의 난도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 다녀와서 먹으면 되지.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민혁과 지영은 안도하며 다시 여행 이야기꽃을 피웠다.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명품 가방의 가죽 냄새, 사돈의 거드름 피우는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 밤 순자는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거실로 나와 가족 사진을 보았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포기했던 수많은 세월이 사진 속에서 비웃고 있었다. 순자는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지영의 명품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옆에 놓인 자신의 낡은 시장 바구니를 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래, 너희 말대로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쥐순자는 주방 펜을 들어 달력에 적힌 자신의 생일 메모 위에 더 큰 글씨로 덧붙여 적었다. 집 비워주는 날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K드라마의 가장 처절한 복수는 가장 조용할 때 시작되는 법이었다.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공인중개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부동산이죠? 아까 말한 아파트 그 가격에 당장 내주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중개인에게서 곧바로 답장이 왔다. 네, 어르신 조건이 무엇인가요?
순자의 손가락이 화면 위를 단호하게 움직였다. 다음 주 목요일 장음 치르고 즉시 입주할 사람으로 찾으세요. 비밀리에. 어머니, 여기 리스트 적어놨으니까 꼭 좀 지켜주세요. 특히 거실에 있는 서양란은 이틀에 한 번씩 분무기로 물 주셔야 해요. 너무 많이 주면 뿌리 썩으니까 딱 3번씩만요. 지영이 냉장고 벽에 포스트잇을 덕지덕지 붙이며 명령조로 말했다. 유럽 여행을 이틀 앞둔 아침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으나 그 안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 대신 관리인에게 내리는 지침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말없이 지영의 손가락 끝을 바라보았다. 화려하게 보석이 박힌 네일아트가 반짝였다. 저 손으로 내미는 포스트잇에는 순자의 끼니, 걱정 대신 화초 관리와 청소 방법, 그리고 택배 보관 주의사항들만 빼곡했다.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순자의 목소리는 메말라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그 무미건조함을 어머니의 너그러움으로 착각했다. 엄마 미안해요. 이번엔 장인어른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가는데 내년엔 진짜 같이 가요. 응, 이번에 집 잘 보고 계시면 내가 올 때 명품 스카프라도 하나 사올게. 민혁이 선심 쓰듯 순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16억짜리 집을 통째로 내준 어머니에게 고작 내년이라는 기약 없는 약속과 스카프 하나를 던지는 아들. 순자는 그 손길이 닿은 어깨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참 어머니, 저희 없는 동안 혹시라도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 오신다고 하면 미리 말씀하세요. 집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 싫으니까요. 지영이 덧붙이며 구두를 신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순자는 내 냉장고에 붙은 포스트잇을 죄다 뜯어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그래, 집 잘 보고 있으마. 아주 흔적도 없이 잘 보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이 출근하자마자 순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10분 뒤 낯선 사람들이 순자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집을 사러 온 매수 후보자들이었다. 와, 거실 채광이 정말 좋네요. 관리도 너무 잘하셨고. 젊은 부부가 집안 구석구석을 훑었다. 지영이 그렇게 아끼던 서양란을 매수자가 손으로 툭 건드려도 순자는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방과 작은 방 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말했다. 여기가 막내 아들 내외가 쓰던 방인데 조만간 싹 비울 겁니다.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매수자들은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순자를 복도로 불러 조용히 속삭였다. 어르신 저분들 현금 자산이 많아서 장음 치르는 게 아주 빠를 거예요. 여행 가시는 날 바로 계약서 도장 찍고 입금 처리하는 걸로 진행할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날 오후 1시 비행기니까 공항 도착했다는 연락 오자마자 바로 처리해 주세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20년을 살았지만 막상 챙기려 보니 가져갈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남편의 위패 사진 낡은 돋보기, 그리고 아들들이 아주 어릴 때 직접 써준 어설픈 감사장 몇 장. 순자는 지영이 사놓은 화려한 가구들과 민혁의 비싼 양복들이 가득한 방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너희가 가진 건 다 내 껍데기 위에서 누리던 것들이야. 저녁이 되자 민혁 부부가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순자가 낮에 매수자들을 들여보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유럽에서 쓸 환전 뭉치를 세며 들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가 혈압약 잘 챙겨 먹으래. 민혁이 약 봉투를 식탁에 툭 던졌다. 너도 이제 나이 먹나 보다. 몸 잘 챙겨라. 그러니까요. 나 죽으면 엄마는 누가 모셔? 내가 건강해야 엄마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지. 민혁은 효도를 무기처럼 휘둘렀다. 그에게 이 집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었고 순자는 그 집을 지켜주는 수문장이었다. 민혁아. 순자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다. 응, 엄마. 내일 모레가 내 생일인건? 알고 있지.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혁은 눈동자를 굴리며 지영의 눈치를 보았고 지영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모르는 척했다. 아, 당연하죠, 엄마. 그래서 내일 저녁에 미리 생일 파티하려고 케이크 사 오려고 했어요.
이번 여행 날짜가 하필 딱 겹쳐서 그렇지 우리 마음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민혁의 변명은 구차했다. 지영이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유럽 가서 어머니 선물 진짜 좋은 거 사올게요. 여기 한국에선 구하기도 힘든 걸로요. 생일 당일에 같이 못 있어서 저희도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하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행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했다. 순자는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쓴물을 삼켰다. 그래, 선물은 됐다. 몸 건강히만 다녀와라. 순자는 방으로 들어와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마지막 확답 문자를 보냈다. 내일 모레 오전 11시 인감도장 지참해서 부동산으로 가겠습니다. 다음날 저녁 아들 부부는 약속대로 케이크 하나를 사왔다. 편의점에서 급히 산 듯한 작은 생크림 케이크였다. 지영은 노래 한 구절도 없이 촛불을 켰다. 어머니 불 부세요. 저희 내일 새벽 4시에 나가야 해서 일찍 자야 하거든요. 순자는 촛불을 끄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불꽃 속에서 자신의 지난 70여 년이 타 들어가고 있었다. 엄마 왜 안 꺼요? 빨리 끄고 한 조각 드세요. 민혁의 재촉에 순자는 후 하고 숨을 내뱉었다. 불꽃이 사라지자 거실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잘 다녀오너라. 가서 너희 아버지가 못 가본 곳까지 다 보고 와. 그것은 순자가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축복이자 처절한 작별 인사였다. 민혁과 지영은 그 말의 무게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에 바빴다. 다음 날 새벽 4시. 어두운 거실에 택시를 기다리는 아들, 부부의 캐리어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 저희 갑니다.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큰형님한테 전화하시고요.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순자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시계 바늘이 오전 9시를 가리키는 순간 순자는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깨끗한 외출복을 꺼내 입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가방 대신 이 집의 운명을 끝낼 도장이 들려 있었다. 오전 11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와 여보 비즈니스석 진짜 좋다. 우리 아빠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 지영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창밖을 향해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민혁은 옆자리 장인어른의 담요를 여며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장모님 장인어른, 편히 가세요. 이번 여행은 제가 다 쏩니다. 거대한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다. 민혁은 구름 위로 떠오르는 기체를 느끼며 잠시 집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순자를 떠올렸으나 그 생각은 금세 샴페인의 달콤한 거품 속으로 사라졌다. 엄마는 집이나 잘 보고 계시겠지. 그게 엄마한테도 제일 편한 일이니까. 같은 시각 순자는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딱딱한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매수자 박진수와 두툼한 계약서 뭉치가 놓여 있었다. 어르신 장음은 약속대로 지금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확인해 보세요. 매수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순자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입금 1,450억 원,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장금 평생을 바쳐 일궈낸 집의 대가가 숫자가 되어 찍혔다. 순자의 손등에 돋은 검버섯 위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스쳤다. 어르신 도장 찍으시죠. 순자는 가방에서 남편이 생전에 파주었던 인감 도장을 꺼냈다.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이 계약서 위에 내려앉았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가 중개업소 안을 울렸다. 그것은 단순히 집을 파는 소리가 아니었다. 35년 키운 아들과의 인연을 끊고 20년 추억을 매몰차게 도려내는 단절의 소리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이제 이 집은 박진수 씨 소유입니다. 짐은 언제 다 빼시겠어요? 오늘 오후에 사람 불렀습니다. 열쇠는 오늘 저녁에 부동산에 맡겨두죠. 순자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동산을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중개인과 매수자가 와 정말 쿨한 할머니네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후 2시 다시 돌아온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선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순자는 가장 먼저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선반 위 지형이 금이야 오기야 아끼던 서양란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꼭 물을 주라고 했지. 순자는 분무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화분이 아니라 싱크대 구멍이었다. 물통에 든 물을 전부 쏟아버린 순자는 빈 화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도 물 한 모금 못 얻어먹고 투명인간처럼 살았는데 너희들은 참 좋은 주인을 뒀구나. 순자는 곧바로 짐 정리를 시작했다. 미리 불러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하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순자는 이삿짐 직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저 안방에 있는 비싼 가구들 거실에 있는 최신형 저건 다 놔두세요. 제가 가져갈 건 이 작은 방에 있는 이 상자 몇 개랑 옷가지뿐입니다. 직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저거 다 비싼 건데 안 가져가세요, 아드님. 거면 중고로 팔기라도 하시지. 아니요. 쓰레기니까 그냥 두세요. 새 주인이 알아서 버리든 쓰든 할 겁니다. 순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흔적이 남은 물건들을 마치 오물 보듯 했다. 그녀가 챙긴 것은 남편의 낡은 일기장 몇 권과 손녀가 아주 어릴 때 그려준 어설픈 그림, 그리고 자신의 낡은 성경책이 전부였다. 오후 5시. 이삿짐 트럭이 단지를 빠져나갔다. 순자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섰다. 지영이 사놓은 고급 가죽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혁과 지영, 그리고 그 옆에서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 순자는 의자 위로 올라가 가족 사진을 떼어냈다. 그리고 유리를 깨지 않고 조심스럽게 액자에서 사진만 빼냈다. 사진 속 민혁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훑어보던 순자는 이내 가차없이 사진을 세로로 찢어버렸다. 민혁아, 너는 너희 장인어른이랑 유럽 가서 좋지. 나는 이제 내 집을 찾아 떠난다. 순자는 집을 나오기 전 식탁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남겼다. 아니, 그것은 메모라기보다 선전포고였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아니다. 오늘부로 주인이 바뀌었으니 돌아올 생각 마라. 순자는 현관문을 닫고 나왔다. 띠리릭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옆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평생을 자식이라는 짐에 눌려 굽어있던 등이 오늘따라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데 이웃 친구 영자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다 순자를 발견했다. 순자야, 너 어디 가니? 아까 이삿짐 트럭이 나가던데. 설마. 순자는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야, 나 긴 여행 떠난다. 이번에는 비행기 안 타고 가는 아주 먼 여행이야. 어머, 민혁이가 보내준데 잘됐다 그래. 너도 좀 즐기고 살아. 순자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어 보였다. 영자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아들이 마련해준 16억 원의 현금이 든 통장을 가슴에 품고 미리 계약해둔 작고 깨끗한 원룸으로 들어갔다. 비록 공간은 좁았지만 그곳에는 지영의 눈치도 민혁의 무관심도 없었다. 순자는 휴대폰을 켰다. 단체 채팅방에 민혁이 올린 사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사돈 식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민혁의 얼굴. 민혁 엄마, 파리 도착했어요. 저녁 먹으러 가요. 집 잘 보고 계시죠? 화분 물 줬어요. 순자는 그 메시지를 읽고는 답장 대신 휴대폰의 전원을 조용히 껐다. 그래, 잘 보고 있다. 이제 곧 그 집의 진짜 주인이 너희를 맞아줄 거다. 순자는 침대에 몸을 뉘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완벽한 평화였다. 프랑스 파리의 밤은 화려했다. 에펠탑이 보이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민혁과 지영, 그리고 사돈 경혜에는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달팽이 요리와 스테이크가 즐비했고 의자 옆에는 오늘 백화점에서 싹쓸이한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최고네 비행기 좌석도 편하더니 밥도 입에 딱 맞고. 지영아, 너 시집 하나는 정말 잘 갔다. 경희가 스테이크를 썰며 입이 마르도록 사위 칭찬을 늘어놓았다.
지영은 새로 산 명품 팔찌를 만지며 민혁에게 윙크를 보냈다. 여보, 나 아까 받은 코트도 마저 사면 안 될까? 한국에선 비싸서 못 사는 건데. 민혁은 기분이 좋아진 듯 호기롭게 대답했다. 그럼 사야지.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오겠어? 장모님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번에 적금 하나 깼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와인향과 섞여 공중에 흩날렸다. 그 시간 서울에 혼자 있을 어머니 순자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집이나 잘 지키고 있을 노인으로만 기억될 뿐이었다. 그 시각 서울의 한 작은 원룸. 순자는 평소 지영이 냄새난다며 질색하던 청국장을 보글보글 끓여냈다. 16억짜리 아파트보다 훨씬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순자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그녀는 지영의 잔소리 없이, 민혁의 무심함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차린 소박한 밥상을 마주했다. 맛있으네. 진작 이렇게 먹고 살걸. 순자는 밥을 먹고 조용히 휴대폰을 켰다. 전원을 켜자마자 메시지 수십 개가 쏟아졌다. 주로 민혁이 보낸 유럽 사진들이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다. 아들은 장모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고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 식구들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다. 순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실컷 웃어둬라. 이제 곧 너희가 그토록 사랑하던 집이 너희에게 인사를 건넬 테니 다시 파리. 디저트를 기다리던 민혁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이웃집 친구 영자였다. 여보, 옆집 영자 아주머니한테 전화 오는데 이 밤중에 웬일이시지? 민혁이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네, 아주머니 저 파리예요. 무슨 일이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자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다. 민혁아, 너 지금 파리에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너희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이삿짐 들고 들어오고 난리도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삿짐이란요. 우리 엄마는요, 순자 씨는 어제 짐 다 빼서 나갔어. 오늘 들어온 사람들은 이 집 샀다고 하던데 지금 부동산에서 열쇠 넘겨받고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바꾸고 있어. 민혁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쏟아졌다. 민혁 씨,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영이 놀라 물었지만 민혁은 대답할 정신조차 없었다. 아주머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집을 팔다니요. 누가요? 너희 엄마 집 누구겠어. 등기 명의도 순자 씨 이름이었다며 지금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너희 가구들 다 밖으로 내놓겠다고 난리야. 얼른 와봐야 하는 거 아니니. 전화가 끊겼다. 민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여보, 우리 집 엄마가 팔아버렸대.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머니가 집을 왜 팔아? 우리 가구는 내 명품 백들은 지영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경희 역시 당황해 포크를 떨어뜨렸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다. 고객님의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함으로 안 받아.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민혁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순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화려했던 파리의 야경은 이제 그들에게 거대한 무덤처럼 다가왔다. 민혁 씨, 빨리 비행기 알아봐. 지금 당장 가야 해. 지영이 울부짖으며 민혁의 팔을 흔들었다. 하지만 파리에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는 다음날 아침에나 있었다.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어머니 이상하다고 했잖아. 당신이 중간에서 잘했어야지. 지금 그게 나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 무시하고 사돈만 챙기니까 이렇게 된 거 아냐? 민혁과 지영의 고함이 파리의 밤거리로 터져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의 사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갈 곳 잃은 떠돌이 신세가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순자는 새로 이사한 방의 창문을 열었다. 서울의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그녀는 서랍에서 민혁이 결혼할 때 해준 낡은 금반지를 꺼내보았다. 민혁아, 너희 아버지가 그랬지.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돈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너희는 그 돈에 눈이 멀어 사람을 잃었으니
이제 그 집 없이 한번 살아보렴. 순자는 반지를 다시 서랍 깊숙이 넣고 조용히 불을 껐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 귀국장. 일주일 예정이었던 화려한 유럽 여행은 단 이틀 만에 비극으로 끝났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민혁과 지영의 몰골은 처참했다. 며칠 밤을 지샌 듯 눈은 패여 있었고 지영의 화장은 눈물에 얼룩져 기괴하기까지 했다. 빨리 가 여보 빨리. 지영이 민혁의 팔을 잡아 끌며 소리쳤다. 공항 주차장으로 달려가는 두 사람의 등 뒤로 같이 귀국한 사돈 경희가 멍하니 서 있었다. 경희 역시 사위집이 팔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다. 민혁은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다. 제발 꿈이길. 옆집 영자 아주머니가 잘못 본 것이길. 엄마가 장난을 치신 것이길.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오전 6시 30분 아파트 단지 앞. 민혁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튀어나갔다. 지영 역시 킬힐을 신은 채 비틀거리며 뒤를 따랐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4층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선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 덮개를 올렸다. 비밀번호, 우리 결혼기념일. 민혁의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다. 1024. 띠링띠리릭. 경쾌한 알림음 대신 차가운 경고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뭐야? 왜 안 열려? 다시 해봐. 지영이 민혁을 밀치고 번호를 눌렀다. 지영의 생일 아파트 동호수, 심지어 민혁의 핸드폰 뒷자리까지. 하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엄마 안에 있어. 문 열어. 나 민혁이야. 민혁이 주먹으로 현관문을 쾅쾅 두드렸다. 복도 전체가 울릴 정도로 커다란 소리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때였다. 안쪽에서 육중한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활짝 열렸다. 민혁의 얼굴에 반가움이 스치기도 전 문틈으로 나타난 것은 어머니 순자가 아니라 낯선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다. 누구십니까? 이 새벽에 남의 집 문을 이렇게 부수려고 하면 어떡해요? 매수자 박진수였다. 그는 잠옷 차림으로 미간을 찌푸리며 민혁을 쏘아보았다. 남의 집이라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민혁이 박진수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박진수는 건장한 체구로 민혁을 막아섰다. 이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이 집 어제 정식으로 계약 잔금 다 치르고 이사 온 사람이야. 부동산 가서 확인해봐요. 계약이라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옆에 서 있던 지영이 박진수의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아저씨 그럼 우리 집은요? 여기 있던 이태리제 소파랑 내 명품 백들, 안방에 있던 가구들 다 어디 갔냐고요? 박진수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 그 쓰레기들 전 주인 할머니가 필요 없으니 다 처분하라고 해서 내가 어제 사람 불러서 싹 치웠지. 저기 아파트 분리수거장 가보든가. 아직 몇 개 남아있을걸. 쓰레기 그게 얼마짜린데. 지영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혁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복도를 뛰어내려가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지영이 그렇게 자랑하던 고급 가죽 소파가 찢어진 채 뒹굴고 있었다. 민혁의 비싼 양복들이 담긴 박스는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지영이 아끼던 구두 몇 켤레가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순자가 떠나기 전 쓰레기라고 칭했던 그 물건들은 정말로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민혁은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3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을 거역한 적 없던 늘 그림자처럼 뒤에서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던 순한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가 자신을 통째로 도려내어 길가에 버린 것이다. 지영이 달려와 민혁의 멱살을 잡았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엄마? 독종인 거 몰랐어? 어떻게 집을 팔아? 우리가 거기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고. 지영의 날카로운 손톱이 민혁의 목줄기를 긁었다. 피가 맺혔지만 민혁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다.
사돈 경희가 뒤늦게 달려와 그 광경을 보고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다. 아이고, 내 사위가 16억짜리 부자인 줄 알았더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네. 이게 무슨 망신이야.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니라 독일의 큰형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는 몇 번의 신호 끝에 전화를 받았다. 형, 엄마가 집을 팔았대. 알고 있었어. 형은 알았냐고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알았냐? 엄마가 너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만 몰랐던 거야. 형, 그게 무슨 소리야. 형이 엄마 좀 말렸어야지. 아니, 내가 도장 찍으라고 했다. 민혁아, 너 정신 차려. 그 집 내 집 아니야. 엄마 집이었어. 그리고 엄마 찾을 생각 마라. 당분간은. 전화가 툭 끊겼다. 민혁은 망연자실하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럽에서의 찬란했던 꿈은 이제 흙탕물이 되어 그들의 발등을 적시고 있었다. 그 시각 순자는 자신의 원룸 침대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휴대폰에는 민혁의 부재중 전화가 수백 통 찍혀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다. 순자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자신이 가족 안에서 느꼈던 소외감과 서러움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순자는 그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마침표를 찍었다. 민혁아, 비 오는데 어디서 자고 있니? 장모님 댁에 갔으려나?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시 전화를 켜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혹독하고도 진실한 독립선언이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민혁의 은색 세단하는 젖은 옷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와 지영의 끊이지 않는 흐느낌으로 가득 찼다. 뒷좌석에 실린 몇 안 되는 젖은 가방들이 마치 수아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 더미 같았다. 일단 장모님 댁으로 가자. 거기서 생각해보자고. 민혁이 힘겹게 운전대를 돌렸다. 지영은 대답 대신 창밖만 노려보았다. 불과 이틀 전 비즈니스석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기억이 비현실적인 꿈처럼 느껴졌다. 평소 사위 민혁이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오던 장모 경희의 아파트. 하지만 오늘 현관문을 여는 경희의 얼굴에는 수심과 짜집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거실에 쌓이는 젖은 가방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니 아니? 사부인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다 해. 세상에 아들 내외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경혜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그 화살은 묘하게 민혁을 향하고 있었다. 지영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엄마, 지금 어머니 욕할 때야. 우리 당장 잠잘 곳도 없어. 이삿짐 센터에 맡긴 짐들도 다 엉망됐단 말이야. 경희는 거실 한복판에 털썩 앉는 사위 민혁을 힐끗 보았다. 16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능력 있는 사위일 때는 그의 모든 행동이 듬직해 보였으나 지금 비에 젖어 어깨가 축 처진 민혁은 그저 좁은 거실을 차지하는 커다란 짐짝처럼 보였다. 민혁아, 너도 참 그렇다. 어머니 마음 하나 못 잡아서 집을 팔게 해. 너희 형들은 대체 뭐 하고 있었대? 경혜의 말투에 가시가 돋기 시작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었다. 장모의 집은 지영의 친정 식구들로 이미 꽉 차 있었다. 취업 준비 중인 처남과 가끔 들르는 이모들까지 그 좁은 곳에 민혁 부부가 들어갈 자리는 바늘구멍만큼도 없었다. 엄마, 우리 일단 여기서 며칠만 지내면 안 될까? 지영의 물음에 경희가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야야, 방도 좁은데 여기서 어떻게 지내? 그리고 너희 처남 곧 시험이라 예민한 거 알잖니? 일단 근처 모텔이라도 가서 씻고 오렴. 돈은 있지? 그 순간 민혁은 깨달았다. 자신이 그동안 처가에 쏟아부었던 그 수많은 돈과 정성은 결국 돈 있는 사위라는 전제 조건 위에서만 발동되는 유료 서비스였다는 것을. 어머니의 된장찌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장모의 갈비찜 한 그릇에는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로 보답했던 자신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민혁의 핸드폰으로 둘째 형 현우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파트 앞 카페로 와라. 할 말 있다. 민혁은 도망치듯 처가를 나왔다. 카페 창가 자리에는 둘째 형 현우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현우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의 계획을 돕기 위해 올라온 터였다. 형은 알고 있었지. 엄마 어디 있어? 당장 말해. 민혁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소리쳤다. 현우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졌다. 이게 뭐야? 엄마가 지난 7년간 쓴 병원 진료 기록이랑 일기장 복사본이다. 읽어봐.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심한 소외감으로 인한 우울 증세, 가족 내 고립 고혈압, 합병증 주의. 일기장에는 더 처참한 말들이 적혀 있었다. 오늘도 밥을 쌈 인분 차렸는데 둘이서 커피만 마시고 나갔다. 찌개 냄새 난다는 며느리 말에 주방 창문을 열고 한참을 울었다. 내 생일은 잊었나 보다. 사돈 팔순 여행 간다고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 차마 내 생일이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현우가 참지 못하고 민혁의 멱살을 잡았다. 말 네가 들을 시간이나 있었냐? 장인어른 모시고 골프 치러 다니고 지영이 명품 백 사주러 다닐 때 엄마는 이 집에서 식어 빠진 밥이나 먹고 있었다고. 너 엄마가 왜 집 팔았는지 알아? 돈 때문인 줄 알아. 현우가 민혁을 의자 뒤로 밀쳐버렸다. 쾅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독서를 퍼부었다.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집을 판 거야. 너희 장모, 너 지금 거지 된 거 알면 너 사람 취급이나 해줄 것 같아. 엄마는 네가 그 인간들의 실체를 보고 네 발로 당당히 서길 원하셨어. 그래도 집을 파는 건 너무하잖아. 내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민혁의 절규에 현우가 비웃음을 날렸다. 내 인생 그 집,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사고 엄마가 20년 지킨 집이야. 네가 보탠 돈 한 푼이라도 있어? 엄마가 자기 집 팔아서 자기 인생 살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현우는 주머니에서 열쇠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다. 엄마 이름으로 얻어둔 작은 원룸 주소야. 거기서 지영이랑 단둘이 살아봐. 네가 번 돈으로 월세 내고 네 손으로 밥 차려 먹으면서 말이야. 현우는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혁아, 엄마 찾을 생각 마. 네가 진짜 아들이 됐을 때 그때 엄마가 너를 찾으실 거다. 그전까진 넌 우리한테 죽은 동생이야. 현우가 떠난 자리 민혁은 홀로 남아 낡은 열쇠 뭉치를 움켜쥐었다. 16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고작 10평 남짓한 원룸 열쇠였다. 창밖의 비는 그칠 줄 몰랐다. 민혁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가짜 성책이었다는 것을. 그 시각 순자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조용히 손톱을 깎고 있었다. 문득 옆방에서 들려오는 젊은 부부의 웃음소리에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다. 민혁아, 오늘 밤은 많이 춥겠구나. 그래도 그게 네가 진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밤이란다. 이게 집이야. 이게 정말 우리가 살 곳이라고. 지영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10평 남짓한 원룸의 곰팡이 세운 벽지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현우가 던져준 열쇠로 찾아온 이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찌든 담배 냄새와 하수구 악취의 지영은 구역질을 하며 코를 틀어막았다. 창문이라고는 성인 손바닥 2개를 합친 것보다 조금 큰 환기창이 전부였다. 16억짜리 아파트에 탁 트인 한강 조망관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지옥의 입구 같았다. 여보, 일단 들어와. 비라도 피해야 할 거 아냐? 민혁이 젖은 가방을 방 한가운데 내려놓으며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지영은 신발조차 벗지 않은 채 현관에 서서 민혁을 노려보았다. 민혁 씨 미쳤어.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화장실 봐. 변기 옆에 세면대도 없잖아. 나 여기서 못 자. 당장 엄마 집으로 가. 장모님 댁엔 자리 없잖아. 아까 당신도 봤으면서. 민혁의 말에 지영은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자리자리가 없으면 거실에서라도 자면 되지. 사위가 거지 됐다고 내쫓는 법이 어딨어. 당신이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영은 민혁을 밀치고 다시 처가로 달려갔다. 민혁 역시 마지막 희망줄을 잡는 심정으로 그 뒤를 쫓았다. 다시 찾은 처가.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장모 경희는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인터폰 화면으로만 얼굴을 비췄다. 엄마, 나 지영이야, 문 열어줘. 비 맞아서 으슬으슬하단 말이야. 지영이 인터폰 호출 버튼을 마구 눌렀다. 한참 뒤 경희의 싸늘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영아, 너만 들어오렴? 사위는 그냥 가라구나 해라. 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영도 당황한 듯 멈칫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혁 씨를 두고 나만 들어가라고? 야, 너도 소문 들었지?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벌써 수군거려. 16억 집 팔아먹고 사위가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이제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으려고 하니 민혁아, 너 정말 염치도 없다. 집 한 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우리 사위야 장모님. 제가 장모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달에도 백화점 모피 사드리고 매달 용돈도. 민혁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반가움은 찰나였다. 경희의 손에는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이 불길한 놈아,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까지 길바닥으로 끌고 들어와 저리가 당장 꺼지라고. 경희가 바가지에 든 소금을 민혁의 얼굴을 향해 한 움큼 뿌렸다. 날카로운 소금 결정들이 민혁의 눈과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것도 모자라 경희는 문가에 놓여있던 민혁의 젖은 가방들을 복도로 발로 차 던져버렸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영이 말렸지만 경희는 지영의 팔을 낚아채 집 안으로 끌어들였다. 너 정신 차려. 저런 무능한 놈이랑 같이 살다간 너까지 평생 원룸 전전하며 늙어 죽을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해놨으니까 들어와서 도장 찍어. 쾅 문이 닫혔다. 복대는 민혁 홀로 남겨졌다. 젖은 옷가지들이 쏟아진 가방과 바닥에 흩어진 소금기. 민혁은 자신의 인생이 이 소금 알갱이들처럼 하찮게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2시간 후 민혁이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을 때 지영이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손등에는 경희가 준 이혼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영은 서류를 방바닥에 툭 던져넣었다. 민혁 씨, 우리 끝내자. 지영아, 너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안 될 게 뭐야? 나 고생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냐? 어머니가 집 팔았을 때 당신은 이미 나한테 죽은 사람이야. 16억, 그거 우리 거였어야 해. 당신이 어머니 비위 못 맞춰서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거라고. 지영은 화장대 위에 있던 순자의 낡은 사진, 액자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팽개쳤다. 챙그랑 유리가 깨지며 순자의 온화한 얼굴이 날카롭게 찢어졌다. 이 독종 할망구, 죽어서도 천벌 받을 거야. 자기 자식을 이 꼴로 만들어. 민혁은 깨진 액자를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동안 지영의 온갖 히스테리를 다 받아주었지만 어머니를 향한 모욕은 참을 수 없었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민혁이 처음으로 지영을 향해 고함을 쳤다. 어머니가 왜 집을 팔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 같은 인간들한테서 나를 구해내려고 하신 거야? 너. 그리고 네 친정 식구들. 돈 떨어지니까 바로 소금 뿌리는 그 악마들한테서 나를 끄집어내신 거라고. 뭐 악마?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지영이 민혁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다. 민혁은 지영의 손목을 낚아채 차갑게 밀쳐냈다. 지영이 침대 위로 볼품없이 나자빠졌다. 이혼 그래, 하자. 근데 이 서류는 내가 아니라 네가 필요해서 가져온 거지. 집 없는 사위는 필요 없으니까. 민혁은 이혼 서류를 찢어 공중에 뿌렸다. 하얀 종이 가루가 좁은 방 안에 눈처럼 내렸다. 지영은 바닥을 치며 오열했고 민혁은 텅 빈 눈으로 찢어진 어머니의 사진을 주워 모았다. 그때였다. 장롱 위 먼지 쌓인 틈새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다.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순자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미녀가 엄마는 네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다. 이 방 서랍 밑에 비상금 조금 숨겨놨다. 지영이 몰래 너 혼자 고기라도 사 먹으렴. 사랑한다 내 아들. 쪽지와 함께 10,000원짜리 지폐 5장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집을 팔고 14억을 손에 쥐고서도 어머니는 아들이 이 좁은 방에서 굶고 있을까봐 5만 원을 숨겨두신 것이다. 민혁은 그 돈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영의 욕설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어머니의 따뜻했던 된장찌개 냄새만이 환상처럼 그의 코끝을 맴돌았다. 새벽 4시 30분 인력사무소의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불을 밝혔다. 민혁은 목이 늘어난 티셔츠 위로 두꺼운 난방을 걸치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불과 한 달 전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비즈니스석에 앉아 와인을 마시던 그 손에는 이제 목장갑과 거친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어이 김씨, 오늘은 저기 신축 현장 가서 벽돌 좀 날라야겠어. 할 수 있겠어. 사무소 소장의 무심한 물음에 민혁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중리 공사 현장은 지옥 같았다. 등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볕과 폐부를 찌르는 시멘트 가루. 민혁은 한 번에 벽돌 10여 장을 지게해지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렸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어깨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벽돌 한 장을 옮길 때마다 어머니의 식은 된장찌개가 생각났고 계단 하나를 오를 때마다 자신이 쏟았던 불효의 말들이 가슴을 쳤다. 점심시간 민혁은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삼각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길가에 앉았다. 그때 화려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을 지나 근처 고급 호텔 입구에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지영이었다. 지영은 민혁이 할부도 다 갚지 못한 명품 원피스를 입고 친정엄마 경희의 손을 잡은 채 호텔 로비로 향하고 있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다. 호텔 커피숍 창가 자리. 경희는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성에게 지영을 소개하며 연신비굴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우리 애가 마음고생을 좀 해서 그렇지 보시다시피 아직 처녀처럼 고와요. 그 무능한 놈이랑은 벌써 정리 단계니까 걱정 마시고. 지영은 민혁이 어디서 무얼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는 듯 남자가 건네는 비싼 선물 상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민혁은 그 웃음을 보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이 지옥 같은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동안 아내는 새로운 물줄을 찾아 선 자리에 나온 것이었다.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저 파렴치한 모녀의 얼굴에 흙탕물을 끼얹고 싶었지만 그는 참았다. 아니 참아야 했다. 저들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16억짜리 배경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때 호텔 건너편 모퉁이 전등 밑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낡은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는 노인. 어머니 순자였다. 순자는 아들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벽돌을 나르는 모습부터 아내가 선자리에 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해 하는 모습까지 전부 보고 있었다. 순자의 손에는 민혁이 좋아하던 반찬 몇 가지가 든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순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삼켰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들의 거친 손을 잡고 이제 됐다 그만하자.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순자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다. 지금 손을 내밀면 민혁은 영원히 홀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고 저 독사 같은 처가 식구들에게 다시 휘둘리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민혁아, 조금만 더 버텨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가 진짜 사람이 된다. 순자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조용히 몸을 돌려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뚝뚝 떨어진 눈물 자국만이 남았다. 저녁 7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민혁의 손에 일당 13만 원이 쥐어졌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지폐였지만 민혁은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양품 안깁숙이 넣었다.
그는 다시 그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지영이 짐을 싸서 나간 흔적만 가득했다. 화장대 위에는 지영이 남긴 메모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 친정으로 가.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보래. 염치 있으면 연락하지 마. 민혁은 메모를 읽고 화를 내는 대신 허탈하게 웃으며 그것을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서랍 밑에서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5만 원권 지폐를 꺼내보았다. 엄마, 보고 싶어.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 민혁은 어머니가 남긴 쪽지를 얼굴에 대고 아이처럼 울었다. 12억짜리 아파트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그 작은 쪽지에서 배어 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은 이혼 서류에 스스로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다시 인력사무소로 향했다. 이제 그의 목표는 집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진짜 아들이 되는 것이었다. 한편 자신의 집에서 화투를 치던 사돈 경희는 지영에게 속삭였다. 얘 그 집 한 돈 14억 말이야. 그 할망구가 어디 숨겨놨을 텐데 그거 잘만 구슬리면 우리 거 안 되겠니? 이혼은 하더라도 돈줄은 확인해 봐야지. 탐욕에 눈먼 자들의 음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지만 민혁의 어깨 위에는 이제 남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라는 정직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혁은 남대문 시장의 한 작은 양말 가게 앞에 멈춰섰다. 품 안에는 오늘 일당으로 받은 돈 중 10,000원짜리 몇 장이 소중하게 들어있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화사한 분홍색 털양말 한 켤레와 부드러운 카스텔라 한 봉지를 샀다. 손바닥은 시멘트 가루에 갈라져 피가 맺혔고 손톱 밑은 검게 죽어 있었지만 민혁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16억짜리 아파트에서 누리던 가짜 행복보다 제 손으로 번 돈 3만 원으로 사는 선물이 이토록 묵직한 줄 그는 예전엔 미처 몰랐다. 가게를 나오자 낯익은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째 형 현우와 독일에서 급히 귀국한 큰형 준호였다. 형... 민혁이 힘없이 부르자 큰형 준호가 차에서 내려 민혁의 거친 손을 말없이 맞잡았다. 번듯한 대기업 대리였던 막내의 손이 막노동꾼의 그것으로 변한 것을 본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생 많았다 민혁아. 이제 됐다. 이 정도면 엄마도 너를 용서하실 거다. 형 나 이제 정말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 나 지영이랑도 끝냈고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제 진짜 알 것 같아. 제발 엄마 있는 곳으로 데려다줘. 형들은 민혁을 태우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로 향했다. 한리 빌라의 3층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깨끗한 방이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그토록 보고 싶던 어머니 순자였다. 순자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다. 엄마 나야. 민혁은 문이 열리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순자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아이처럼 오열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 집 엄마가 어떻게 지킨 집인데 내가 바보같이. 엄마 제발 나 좀 봐줘. 민혁이 한참을 울며 고개를 들었을 때였다. 당연히 자신을 안아주며 같이 울어줄 줄 알았던 순자의 반응이 이상했다. 순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혁을 내려다보며 낯설게 물었다. 누구? 신각가스 검침하러 오셨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민혁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 막내 아들 민혁이라니까. 엄마가 제일 아끼던 막내 민혁이.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방 안쪽을 돌아보았다. 우리 민혁이는 지금 학교 갔는데 이제 곧 올 시간이라 내가 찌개 끓여야 해요. 아저씨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순자는 민혁을 차갑게 밀쳐내고 문을 닫으려 했다. 준호와 현우가 황급히 끼어들어 순자를 진정시켰다. 엄마 왜 이래? 우리 왔어. 준호랑 현우 왔다고. 그제야 순자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어머, 큰애랑 둘째 왔구나. 근데 저기 저 아저씨는 누구니 아까부터 자꾸 자기가 내 아들이라고 우는데 무서워 죽겠어. 민혁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자신에 대한 원망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텅 빈 진공 상태뿐이었다. 큰형 준호가 민혁을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알츠하이머 초기다. 집 팔기 전부터 증상이 있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형. 그럼 왜 진작 말 안 해냈어. 엄마가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 정신이 온전할 때 마지막으로 너를 사람 만들어야 한다고. 자기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네가 그 독사 같은 처가 식구들한테서 벗어나는 걸 봐야 눈을 감겠다고 하셨어. 민혁은 벽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다. 어머니는 자신의 뇌세포가 죽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집 팔기라는 극단적인 연극을 혼자 기획하고 실행했던 것이다. 14억이라는 거금은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자신이 쓰기 위함이 아니라 아들이 진짜 밑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게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다. 방 안에서 순자의 흥얼거리는 노래방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막내 오면 찌개 줘야지. 우리 착한 막내. 순자는 기억 속에서 밉상 아들 민혁을 지워버리고 오직 사랑스러웠던 어린 시절의 민혁만을 남겨둔 채 성을 쌓고 있었다. 민혁은 방으로 다시 들어가 순자의 발치에 앉았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엄마 기억 속의 그 착한 아들로 내가 다시 돌아올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알아봐줘. 민혁은 순자의 거친 발을 자기 가슴에 묻고 밤새도록 울었다. 순자는 그런 민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아저씨 우리 아들 닮아서 마음이 참 따뜻하네. 우리 아들도 나중에 커서 아저씨처럼 성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어머니의 축복이자 비수가 된 그 말에 민혁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전처지영과 장모 경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엄마 시어머니 치매에 정신없을 때 가서 도장 찍게 하면 그 집한 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욕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고 민혁은 이제 어머니의 부서진 기억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화롭던 순자의 작은 빌라에 불청객이 들이닥친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던 목요일 오후였다. 민혁이 잠시 반찬거리를 사러 나간 사이 복도에서 요란한 하이힐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여기가 맞나 봐. 빌라꼴 좀 봐. 그 비싼 집을 팔고 이런 구석에 숨어 살다니 독하긴 독해. 지영이 코끝을 찡그리며 문 앞에 섰다. 옆에는 화려한 스카프를 두른 경희가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비한 복잡한 증여, 서류가 들려 있었다. 띵동 띵동 벨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문이 열리자 초점 없는 눈의 순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누구세요? 우리 막내 아들 친구들인가? 경희가 순자를 밀치고 거실로 당당히 들어왔다. 아이고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우리 지영이 시어머니 얼굴 잊을까봐 왔지 뭐예요. 정신이 좀 없으시다면서요? 지영은 거실을 휘둘러보며 곧장 안방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집 판돈 14억 어디 뒀어요? 그거 민혁 씨랑 저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정신 온전할 때 도장 찍어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어머니 좋은 병원 모시죠. 순자는 겁에 질린 채 구석으로 몰렸다. 돈 같은 거 몰라요. 우리 막내찌개 끓여줘야 차는데. 이거 놔요. 이 할망구가 정말 좋게 말할 때 도장 찍어. 당신 이거 안 주면 저 길바닥에서 굶어 죽는다고. 지영이 순자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인감을 억지로 찍게 하려던 찰나였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민혁이 들어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민혁의 사자후에 지영과 경희가 멈칫했다. 민혁은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달려와 지영의 손을 뿌리쳤다. 순자는 민혁의 뒤로 숨으며 아이처럼 덜덜 떨었다. 민혁 씨 당신 제정신이야. 이 할망구 치매라며 어차피 남 좋은 일 시킬 때 우리한테 주는 게 맞잖아. 지영이 소리쳤다. 옆에 있던 경희가 가세했다. 민혁아 너도 참 미련하다. 제 손으로 쫓아낸 엄마가 뭐가 예쁘다고. 감싸 이거 도장만 찍으면 너 다시 그 아파트로 돌아갈 수 있어. 민혁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컵을 집어들어 경희와 지영의 발밑에 내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이 튀었다. 나가. 당장 나가. 너 지금 장모한테 물을 뿌려? 이 배은망덕한 놈. 경희가 민혁의 뺨을 때리려 손을 올렸다. 하지만 민혁은 그 손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장모집 없는 사위는 필요 없다고, 소금 뿌려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기어들어. 와, 내 어머니 건드리면 나 당신들 죽이고 감옥 갈 거야. 알았어. 민혁의 기세에 눌린 경희와 지영이 뒷걸음질 쳤다. 그때였다. 구석에서 떨고 있던 순자가 갑자기 민혁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순자의 눈동자에 찰나의 생기가 돌아왔다. 민혁아, 내 아들 민혁아. 민혁이 놀라 돌아봤다. 순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영과 경희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우리 아들 돈 보고 온 거지. 내 아들 귀한 줄 모르고 껍데기만 사랑한 것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순자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뭉치를 꺼내 지영의 얼굴에 던졌다. 이거 다 우리 민혁이 이름으로 된 신탁 증서다. 내가 죽어도 너희 같은 것들은 단 돈 1원도 못 가져가게 변호사 다 사놨어. 내 아들 등 처먹으려는 것들.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라도 막을 거야. 지영과 경희는 당황하며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보았으나 이미 철저하게 법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순자는 그 짧은 정신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듯 민혁의 손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었다. 민혁아, 엄마가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닫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너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지. 그치 엄마? 엄마 제발. 민혁이 순자를 껴안고 통곡했다. 지영과 경희는 욕설을 내뱉으며 빌라를 빠져나갔다. 그들의 비루한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방 안. 순자의 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아저씨, 근데 우리 아들은 언제 와요? 내가 좋아하는 분홍색 양말 사오기로 했는데. 어머니의 기억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민혁은 이제 슬프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장 정신이 맑았던 순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민혁은 어머니의 굽은 등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이제 내가 엄마 기억 다 담아둘게. 엄마는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해. 창밖의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었던 폭풍우가 끝나고 찾아온 가장 아프고도 아름다운 화해의 밤이었다. 1년 후 가을.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당이 딸린 집. 마당 한 구석에는 순자가 서울 아파트에서 그토록 아꼈던 서양란 대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들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새벽 5시 30분. 민혁은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을 떴다. 이제 그는 1년 전에 그 유약하고 이기적이었던 대기업 대리가 아니었다. 서울의 신축 현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소규모 인테리어 팀을 이끄는 팀장이 된 그의 몸은 단단해졌고 눈빛은 깊어졌다. 민혁은 주방으로 나가 능숙하게 쌀을 씻고 된장찌개를 으렸다. 멸치 육수를 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다. 어머니 순자가 40년 넘게 해왔던 그 동작을 이제 민혁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방문이 열리고 순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순자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새었지만 표정만은 세상 그 어느 아이보다 평온했다. 그녀는 이제 아들 민혁을 민혁이라 부르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발을 씻겨주는 친절한 아저씨라고 믿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맛있는 냄새가 나네. 우리 아들 올 때 됐나 봐. 순자가 해맑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민혁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내 마주 웃으며 순자의 밥 공기에 따뜻한 국물을 듬뿍 담아주었다. 네 어머니, 곧 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드세요. 식사를 마친 후 민혁은 순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바닷가 산책로를 걸었다. 그때 민혁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다. 큰형 준호였다. 사진 속에는 낡은 연립주택 단칸방 앞에서 초췌한 몰골로 서 있는 지영과 경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마저 날렸고, 경희는 사위 덕에 누리던 호사가 사라지자 매일 딸을 구박하며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민혁은 그 사진을 무심히 삭제했다. 12억짜리 성벽 안에서 돈으로 쌓은 가짜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아무런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저씨 저기 봐요. 바다가 참 예쁘네. 순자가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다. 그때였다.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순자의 기억 한 조각이 잠시 제자리를 찾은 듯 그녀가 민혁의 손등을 가만히 덮었다. 민혁은 걸음을 멈췄다. 1년 만에 듣는 자신을 향한 온전한 부름이었다. 어머니, 나 알아봐요. 순자는 눈가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다. 미안하다.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집 팔고 너를 길거리로 내몰 때 내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단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면 네가 저 무서운 사람들한테 잡아먹힐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내가 고마워. 엄마가 그 집을 팔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사람이 뭔지 사랑이 뭔지 모르는 괴물로 살았을 거야. 엄마가 나를 구한 거야. 민혁은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순자의 손에 얼굴을 묻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거친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내 아들,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이제 엄마는 아무 걱정 없다. 그 짧은 기적 같은 순간이 지나고 순자의 눈동자는 다시 안개 낀 것처럼 흐려졌다. 그녀는 다시 친절한 아저씨를 보는 눈빛으로 돌아갔지만 민혁은 행복했다. 어머니의 그 찰나의 진심이 자신의 남은 생을 지탱해줄 가장 큰 유산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큰형 준호와 둘째 형 현우가 제주도 집을 찾았다. 형제들은 마당에서 고기를 굽고 술잔을 기울였다. 민혁아, 엄마 집 판돈 14억 말이다. 엄마가 내 이름으로 신탁해둔 거 이제 네가 관리해라. 네가 이만큼 변했으니 형들도 찬성이다. 민혁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형 그 돈은 엄마 병원비랑 여기 제주도 집 유지하는 데만 쓸게. 남은 거는 엄마처럼 소외된 노인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 나는 내 손으로 버는 지금 이 땀 냄새가 더 좋아. 준호와 현우는 대견한 듯 막내의 어깨를 두드렸다.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세 형제는 마음껏 웃었다. 해질녘 민혁은 거실 창가에 앉아 잠든 순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16억 원이라는 거대한 집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이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족이라는 집을 가슴속에 지었다. 민혁은 순자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가족사진 액자를 보았다. 예전에 자신이 찢어버렸던 사진을 정성껏 붙여 다시 만든 것이었다. 사진 속 순자는 다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던 그 말.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고마워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민혁은 조용히 거실 불을 껐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집안을 감싸 안았다. 1년 전 그날 비행기가 뜨자마자 집을 팔았던 어머니의 처절한 선택은 결국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눈물겨운 마지막 선물이었다.